정치 면에서는 어떤 개혁들이 있느냐 한번 볼 텐데, 자, 먼저 청해 종주권을 부인합니다. 여러분들 이 갑오개혁이 왜 의미가 있냐면, 이 앞에 있었던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갔죠. 동학농민운동도 지금 실패로 돌아갔어요.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오늘 이제 공부하실 이 정치, 경제, 사회 면에서의 개혁 내용들을 보시면, 갑신정변 때 주장했던 내용들과 동학농민운동에 주장했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 이 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것, 즉 갑오 1차 개혁을 이끌었던 이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것이, 이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것이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혹시 일본이 이 개혁을 주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근대를 지향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주장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에서?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서 이미 주장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이 갑오개혁은 상당히 비자주적인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일본에 의해서 일단 군국기무처가 만들어진 거니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상당히 자주적인 어떤 내용들을 또 담아내고 있다. 자주적이면서 자주적이지 않은, 참 애매한 어떤 그런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어떤 일본의 일방적인 개혁이다, 또는 우리만의 개혁이다, 이런 식으로 분절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설명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해석이 나올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아셨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좀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청해 종주권을 부인합니다. 청해 종주권을 부인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이미 갑신정변에서도 나왔던 내용들이죠. 청과의 사대를 끊어라 라는 내용들, 그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청해 종주권을 부인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연호를 씁니다. 연호를.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연호를 갖지 못했죠. 그죠? 왜냐면 중국의 책봉을 받는 어떤 그런 조공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의 연호를 썼습니다. 그 이전까지 연호는 뭐였냐면요, 바로 광서라는 연호를 썼어요. 예, 광서라는 연호를 쓰다가 이제 드디어 이 갑오개혁에 의해서 개국기년, 예, 개국기년 503년이 됩니다. 개국기년이라는 연호를 씁니다. 이 광서라는 연호는, 이거는 청해 연호예요. 청해 연호고, 이 개국기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선의 연호가 되겠습니다. 조선의 연호가 된다. 조선 왕조가 딱 묻은 연, 그 시점부터 쭉 와가지고 이 개국기년을 지금 잡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그 자주적인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물론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 염두에 두셔야 돼요. 뭐냐면, 왜 그러면 이렇게 자주적일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일본은 이 개혁의 배경에는 분명히 일본이 있는 건 맞습니다. 이 군국기무처를 만든 것도 일본이기 때문에 이 개혁을 이끄는데 일본이 있는 건 맞아요. 맞지만, 그러니까 일본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뭐냐면 어떻게든 조선이 청과의 관계를 끊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급선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일본이 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때부터 누누이 하려고 했던 겁니다. 강화도 조약에도 여러분들 청과의 어떤 그 조선 자주국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내용을 왜 집어넣었을까? 그건 일본은 어떻게 해서라도 청과 조선의 관계를 끊어놔서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 놔야 나중에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데 있어가지고 걸리적거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 강화도 조약에 들어갔던 조선은 자주국이다라고 하는 그 의도, 그 일본의 꿈, 그들의 꿈이 드디어 1894년 갑오개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1894년은 1876년 강화도 조약부터 꿈꿨던 그들의 꿈이 거의 현실화되는 그런 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의 어떤 의도를 아시겠죠. 하지만 그렇게만 본다면 이제 굉장히 좀
굉장히 비자주적인 어떤 모습들이겠지만, 어쨌건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젠 청의 연호가 아닌 조선의 연호를 쓰게 되었다라는 자주적인 어떤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정부 조직, 중앙 정부 조직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이 왕이요, 왕 밑에 국내부와 의정부로 나뉘어요. 국내부와 의정부로 분리를 시킵니다. 국내부와 의정부로 분리를 시킨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내부는 뭐냐면 왕실 사무를 주로 담당하는 곳이에요. 왕실 사무. 왕실 사무를 담당하는 곳이라면, 이 의정부라고 하는 것은 행정일, 행정 담당,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그런 곳이겠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왕실 사무하고 이 국가의 일하고 이게 혼자되어 있는 거예요. 뭐 전제군주국가제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왕이 곧 법이고 왕이 곧 국가인 상황 속에서 이 왕실 사무를 따로 보고 국가의 일을 따로 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나누는 겁니다. 이런 나눔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왕의 권한을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왕의 권한. 그러니까 조금 더 투명하게 보는 거예요. 조금 더 왕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장치를. 왜냐면 지금 일본은요, 두 가지 어떤 그 루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루트는 뭐냐면 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조선을 자신의 영향력으로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고종이에요. 고종입니다. 이 고종이 어쨌든 전제 군주에서는 이 왕이 최고 아닙니까? 근데 이 고종을 어떻게 하지 못하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고종의 힘을 약화시키겠다는 어떤 그런 의도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의도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알고 있겠죠? 군국기무처라는 걸 이제 개혁기구를 통해서 이 군국기무처라는 걸 만듭니다. 군국기무처라는 걸 만들고 있다. 이 의정부 밑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이 의정부 밑에, 원래 의정부 밑에 뭐예요, 여러분들? 의정부 6조 체제죠? 의정부 6조 체제죠? 이 6조를 뭘로 바꾸냐면, 6조를 8아문으로 바꿉니다. 6조를 8아문으로 바꾸고 있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6조를 8아문. 갑오 1차 개혁에서는 여러분들, 이 8아문이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갑오 2차 개혁에서 이 8아문이 다시 7부로 바뀌거든요. 그런 그 분기점이 되는 거니까 군국기무처에 의해서 중앙행정조직이 8아문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런 모습들이니까 잘 기억을 좀 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갑신정변 때 여러분들 그 14개조 개혁안, 이 14개조 개혁안에서 그 재정의 일원을 어디로 한다 그랬죠? 재정의 일원을 그렇죠. 호조로 한다 그랬죠. 호조. 그죠? 갑오개혁에서는 이제 호조, 2호 예병형 공에서 호조가 이제 없어지고 8아문 체제가 돼요. 그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탁지아문이라는 곳입니다. 호조가 이제 탁지아문으로 바뀐 거거든요.